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8회 세계문학상 수상작품인 우리의 밤이 시작되는 곳이란 제목의 고요한 작가님의 장편 소설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임종체험센터에서 돌아오자마자 나는 오렌지를 들고 장례식장 아르바이트를 나갔다. 202호에는 어제까지 있던 노인 사진이 치워지고 젊은 여자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다. 잠시 고개를 숙여 고인의 명복을 빈 뒤 접객실 한쪽의 주방에 들어가 팀장이 주문한 음식을 체크했다. 음식 신선도까지 체크하고 났을 때 울긋불긋한 치마를 입은 팀장이 들어왔다. 여사의 팀장은 살이 쪄 입던 옷이 맞지 않는다며 날마다 샤옷을 입고 왔다. 상조회사 유니폼이 든 종이 가방을 들고 팀장이 화장실로 간 사이 마리가 왔다. 나는 마리에게 오렌지를 주고 상을 세팅하기 시작했다. 상 한가운데 소주와 생수를 하나씩 놓은 뒤 술을 마시지 않은 조문객을 위해 음료수도 갖춰 놓았다. 그때 상주가 서대문화원 사장인 김씨 아저씨를 데리고 들어왔다. 옷을 갈아입고 온 팀장이 상주에게 조문객이 얼마나 올지 물었다. 상주는 팀장이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김씨 아저씨를 붙잡고는 빈소재단을 국화로 꾸며달라고 했다. 잠시 후 김씨 아저씨가 신문지에 싼 국화 다발을 양손에 들고 와 오아시스 스펀지에 하나씩 꽂았다. 가위로 밑동을 자를 때마다 국화 냄새가 났다. 22여 분 만에 빈소를 장식한 김씨 아저씨는 종이박스에 담긴 편육을 하나 집어먹고는 밖으로 나갔다. 연이어 근조 화환이 들어와 부의함 앞까지 놓였다. 5시가 넘자 10여 명의 여자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여자들은 부의함에 봉투를 넣은 후 빈소에서 절을 하고 나와 상 앞에 둘러앉았다. 마리가 담아놓은 반찬을 나르는데 야구 모자에 허벅지 부분이 찢어진 청바지를 입은 남자가 들어왔다. 누구네 저런 옷차림으로 빈소에 올까? 나는 장반을 내려놓고 주방 배식대에 기댄 채 마리를 향해 턱짓으로 남자를 가리켰다. 애인이야? 애인? 난 척 보면 알아. 눈빛이 다르잖아. 고인에게 절을 한 남자는 조문객이 대기하고 있는데도 영정사진 앞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평상시 보는 조문객과 달리 눈빛에 슬픔이 가득 들어 있었다. 그렇다고 가족이나 친척 같지는 않았다. 정말 죽은 여자의 애인일까? 상주가 다가가 눈치를 주고 나서야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빈소를 나갔다. 얼마 안 있어 20여 명의 여자들이 줄지어 들어왔다. 오늘따라 왜 이리 사람이 한꺼번에 와? 짜증나. 급하게 상을 세팅한 후 마리에게 미리 육개장을 퍼놓으라고 당부했다. 여자들이 빈소에서 나와 상에 앉자마자 식사 여부도 묻지 않고 밥과 육개장을 날랐다. 빈소에서 대표로 절을 한 여자가 육개장은 질린다며 얼굴을 찡그렸다. 여자는 육개장엔 손도 대지 않고 편육만 젓갈에 찍어 먹었다. 가장 먼저 편육이 동날 것 같아 접시에 담아놓은 걸 하나씩 덜어 한 접시를 더 만들었다. 이런 방법으로 세 접시를 만들고 있는데 또 찢어진 청바지를 입은 남자가 들어왔다. 뉴욕 양키스 야구 모자에 가려 얼굴이 반은 보이지 않았다. 저건
나는 턱짓으로 방금 들어온 남자를 가리켰다. 저 사람도 애인이네. 마리는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다. 순간 엄마와 이혼한 아버지가 떠올랐다. 엄마가 죽는다면 아버지도 저 남자처럼 야구 모자를 눌러쓰고 조문을 올 것 같았다. 아버지의 영원한 애인은 엄마일 테니까. 남자는 멍하니 영정사진을 바라보다 죽은 여자의 얼굴을 만지려는 듯 손을 뻗었다. 그때 대여섯 살짜리 아이가 영정사진 앞으로 달려가며 엄마 하고 부르다 남자를 보고는 멈칫했다. 남자는 뻗은 손을 걷어 아이를 끌어안고 볼을 비볐다. 아이는 남자의 품에서 벗어나려고 버둥거리다 울음을 터뜨렸다. 상주가 남자에게 달려들어 아이를 빼앗고 빈소를 장식한 국화를 뽑아 패대기 쳤다. 놀란 남자는 상주의 품에 안긴 아이를 한번 돌아보고는 서둘러 빈소를 나갔다. 편육을 먹던 여자가 남자를 보더니 어머머 하며 탄성을 질렀다. 여기가 어디라고 와? 저 남자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여길 와? 맞은편 여자가 새끼손가락을 들어보이며 이거 맞지? 하고 물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망측하게 이게 뭔 일이래? 보라가 그런 여자였다니 난 그렇게 안 봤는데. 보라는 죽은 여자의 이름이었다. 근데 애인이 하나가 아니야. 하나가 아니면. 여자들이 머리가 일제히 상 한가운데로 모였다. 땅콩을 까먹으며 여자들은 방금 나간 남자와 죽은 여자의 애인들에 대해 찢고 까불었다. 상주의 통곡과 아이 울음소리로 여자들의 이야기는 들리지 않았다. 이내 여자들은 상주 눈치를 보다 남은 땅콩을 한두 개씩 집어들고 슬금슬금 일어나 나갔다. 팀장이 부러진 국화를 다시 꽂아놓고 상주를 위로하는 사이 나는 빗자루로 떨어진 꽃잎을 쓸어담고 상을 치웠다. 새들이 음식을 쪼아먹고 간 것처럼 상 위에는 땅콩 껍질과 귤 껍질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이후로는 상주의 직장 동료들이 자정 너머까지 서너 명씩 끊이지 않고 왔다. 나는 주방 옆 창가로 다가가 벚나무를 바라보았다. 벚나무 가지 위로 하얀 뱀이 고개를 내밀었다. 하얀 뱀은 나뭇가지를 타고 다니며 꽃잎을 따먹었다. 팀장이 조문객에게 소주를 갖다 주라며 나를 불렀지만 하얀 뱀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왜 이리 멍 때리고 있어? 뭘 보는 거야? 나 대신 소주를 서빙하고 온 마리가 물었다. 하얀 뱀. 하얀 뱀? 저 나무 꼭대기에 있잖아. 나는 창밖에 벚나무를 가리켰다. 아무것도 없는데? 히로시밖에? 벚나무 아래 벤치에 빨간색 양복을 입은 히로시가 앉아 있었다.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벚꽃 구경을 하는 모양이었다. 우리 집에 새들어 사는 히로시는 키가 작고 호리호리했다. 올해 49살인 히로시는 동대문 인근 건물 지하에 작은 공장을 세워둬 미싱 2대를 놓고 옷을 만들었는데 손재주 덕에 판매가 꾸준했다. 이에 힘입어 빅사이즈까지 만들었지만 경기가 침체되면서 옷은 팔리지 않았다. 나는 신발을 꿰고 히로시에게 갔다. 아죽사 모임에 다녀오는 거야? 공장에서 일했어. 이 시간까지?
주문받은 옷 만들었어. 요즘 옷 만드느라 벚꽃 못 봤어.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 꽃 보고 있지. 내년에도 벚꽃을 볼 수 있을까? 나는 고개를 젖히고 나무 꼭대기를 바라보았다. 하얀 뱀은 여전히 나뭇가지를 기어다니며 꽃잎을 따먹고 있었다. 입속으로 들어가지 못한 꽃잎이 히로시 머리 위로 떨어졌다. 하얀 뱀은 두렵고 징그러웠지만 만져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하얀 뱀은 벚나무 위를 기어다닐 뿐 가까이 오지 않고 언제나 나와 일정한 간격을 유지했다. 나는 히로시 머리 위에 떨어진 꽃잎을 손가락으로 튕겼다. 라이네니 뭐 사쿠라오 미래도と思うよ。ここにはいつも4月が来れば사쿠라가 사고가라. 내년에도 벚꽃을 볼 수 있을 거야. 이곳엔 늘 4월이 오면 벚꽃이 피니까. 내가 일본어로 말해주자 히로시는 고개를 끄덕이고 들어가 일하라며 등을 떠밀었다. 히로시가 건너편 골목으로 올라가는 걸 보고 202호로 갔다. 빈소로 들어가자 육개장 냄새와 향 냄새가 났다. 팀장과 마리가 분리해서 담아놓은 쓰레기 봉투를 양손에 2개씩 들어 밖에 내놓았다. 음식물 쓰레기는 5봉지 나왔고 재활용 쓰레기는 7봉지나 됐다. 하루에 다녀간 조문객이 100명이 넘었다. 새벽 2시에 상저회사 이름이 박힌 유니폼 조끼를 입은 채 마리와 장례식장을 나왔다. 상저회사 이름이 보이지 않도록 재킷을 입으려다 귀찮아 허리에 둘러맸다. 한밤중이라 누구도 조끼 뒷면에 대문짝만하게 새겨진 전국 상조란 글자를 눈여겨보지 않았다. 나와 마리는 장례식장 도우미 일을 했는데 한 번 나가면 보통 이틀을 이어했다. 죽은 날부터 그 다음 날까지. 발인 날에는 도우미가 필요 없었다. 장례식장 일은 때를 가리지 않았다. 사람은 시도 때도 없이 죽었다. 꽃이 피는 밤에도 죽었고 꽃이 지는 밤에도 죽었다. 달이 뜬 밤에도 죽었고 달이 뜨지 않은 밤에도 죽었다. 그래서 아무 때고 장례식장에 불려나갔다. 비가 올 때도 불려나갔고 눈이 올 때도 불려나갔고 태풍이 올 때도 불려나갔다. 반려견이 죽은 날에도 죽은 반려견을 상자에 담아 마당 한쪽에 내놓은 채 장례식장에 나갔다. 일하는 시간도 대중 없었다. 팀장의 전화를 받고 나가면 기본적으로 12시까지 일을 했다. 전문객이 많을 때는 새벽 2시까지 했다. 고인이 사회적으로 유명한 인물인 경우에는 꼬박 밤을 새우기도 했다. 오늘도 맥도날드야? 마리에게 물었다. 알바비 받은 걸로 택시 타고 갈 순 없잖아. 지금이 2시니까 3시간만 참으면 돼. 그때 동인천으로 가는 첫 전철이 오니까. 햄버거 땡긴다. 나는 장례식장 건너편이 집으로 올라가지 않고 아래쪽으로 내려갔다. 서대문화원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불이 꺼진 실내를 바라보았다. 하얀 국화가 통유리창 너머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국화들 사이로 노랗게 꽃을 피운 극락조와 한 송이가 보였다. 장례식장 앞에 있는 화원이라 이곳이 꽃은 국화가 대부분이었다. 국화 향기가 통유리창 밖으로 새어나와 숨을 들이마셨다.
빈소에서 맡은 국화 냄새와 달리 향기가 신선했다. 마리와 국화 향기를 흠뻑 맡고 황금 부동산을 지나 사거리 횡단보도까지 내려갔다. 난 아버지가 해준 음식 다음으로 햄버거가 맛있어. 맥도날드는 어릴 적부터 다닌 곳이거든. 마리가 진짜 하며 웃었다. 그럼 진짜지. 나 때문에 일부러 시간 때워줄 필요 없는데.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어 내가 앞장서서 걷자 마리는 신발로 툭툭 바닥을 치며 따라왔다. 나는 맥도날드 문을 밀고 들어갔다. 주문대를 지키던 아르바이트생이 우리를 보고 우렁찬 목소리로 맥도날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고 말했다. 콜라를 한 잔만 산 뒤 창가 자리에 앉았다. 정면으로 장례식장이 보였다. 불이 켜진 곳은 죽은 사람이 있는 빈소였다. 2층은 내가 일한 202호에 불이 켜져 있었고 1층은 101호와 103호가 불이 켜져 있었다. 상복을 입은 유족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창으로 보였다. 저녁으로 육개장 2그릇 먹었는데도 배가 고팠다. 장례식장 음식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았다. 콜라에 빨대 2개를 꽂아 먼저 마리에게 건넸다. 마리는 빨간색 빨대로 콜라를 마시고는 내 쪽으로 밀어주었다. 나는 파란색 빨대로 콜라를 마시며 장례식장에서 마리를 처음 본 날을 떠올렸다. 그날 마리는 30분 늦게 왔다. 아르바이트 할 곳이 장례식장밖에 없냐며 마리 엄마가 못 나가게 하는 바람에 도망쳐 나온 것이다. 죽은 자들이 누워있는 곳에서 일을 하고 싶냐는 게 말리는 이유였다. 그날 마리는 일하는 빈소를 잘못 찾아 시신을 염하는 곳으로 들어갔었다. 벚꽃이 피는 장례식장은 처음 봤어. 하얗게 핀 벚꽃을 보고 있으니까 내가 죽어서 저 세상을 걸어 다니는 것 같아. 마리가 말했다. 나도 일 끝나고 집에 들어갈 때마다 그런 생각하는데. 그래서 한 번은 벚나무 꼭대기에 올라갔어. 벚나무 꼭대기에 핀 벚꽃을 밟고 끝까지 걸어가면 천국이 나올 것 같아서. 근데 천국은 보이지 않았어. 내가 어릴 적부터 있던 장례식장은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지하에는 시체 안치실이 있었고 지상은 빈소였다. 1층에는 크기가 작은 빈소가 7개, 2층에는 조금 큰 빈소가 4개 있었다. 그중 하나는 한꺼번에 100명을 수용할 정도로 컸다. 장례식장 건물을 빙 둘러 매년 벚꽃이 활짝 피었는데 나뭇가지가 건물 2층 높이까지 뻗어 있었다. 벚꽃 때문에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이 건물을 도서관이나 주민센터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걸 보고서야 장례식장인 줄 알았다. 넌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됐어? 마리가 물었다. 알바 자리가 없어 여기까지 왔어. 대학 졸업 후 나는 1년 넘게 취업 재수를 하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카페 아르바이트에서부터 백화점 일일 판매도 했고 식당에서 서빙도 했다. 분식집에서 하루 종일 김밥을 말기도 했다. 그때 얼마나 많은 김밥을 말았던지 종류만 보면 둘둘 마는 버릇이 생겼다. 분식집에서 김밥을 10,000개 정도 만 후 그만두고 결혼식장에서 주차 안내 도우미 일을 시작했다. 그곳에서 3개월간 일했는데 건물이 들어서는 바람에 더는 못하고 장례식장으로 밀려났다.
이 일은 시간대가 일정치 않고 밤늦게까지 일했기 때문에 다른 아르바이트보다 보수가 5,000원 많았지만 2배는 더 필요했다. 마리는 이번 아르바이트가 25번째라고 했다. 대학 졸업 후 마리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 일을 한 것이다. 매일 오렌지는 어디서 사오는 거야? 어깨에 맨 가방에서 마리가 오렌지를 꺼내며 물었다. 집에서. 아버지는 매일 아침 오토바이를 타고 영천시장에 가서 과일을 사왔다. 오렌지, 사과, 배, 포도, 귤, 바나나, 수박, 참외. 아버지가 과일을 사올 때마다 나는 하나씩 들고 나와 마리에게 주었다. 어느 땐 오렌지를 주었고 어느 땐 사과를 주었다. 바나나를 갖다 줄 때도 있었다. 아버지는 과일을 좋아해서 일일 일과해. 나는 마리가 쪼개준 오렌지를 입에 넣었다. 일일 일과? 하루 한 끼는 과일을 먹는다고. 채식주의가 아니고 과일주의자야. 장례식장이 어둠에 덮여갈수록 벚꽃은 하얗게 빛났다. 이 시간에 빈소를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다. 접객실에서 술을 마시고 취한 사람들이 이따금씩 다른 사람의 어깨에 의지해 택시를 탔다. 가끔은 상주들이 부조금을 나누다 싸웠지만 그런 날은 많지 않았다. 나는 졸음을 쫓기 위해 컵에 든 얼음을 손가락으로 집어 입에 넣었다. 졸음이 달아나지 않아 마리에게 밖으로 나가자고 했다. 다음 맥도날드가 나올 때까지 걸어가자. 마리가 나를 쳐다보았다. 집에 안 들어가? 이 시간이면 아버지도 자. 지금쯤 아버지는 나를 기다리며 식탁 앞에 앉아 아죽사 모임에 나가 토론할 책을 읽고 있을 것이다. 아니면 새로 산 요리책을 보며 내일 아침에 무슨 반찬을 할까 궁리할지도. 오토바이를 타고 과일을 사러 영천시장으로 갈까, 영등포 청과시장으로 갈까 고심할 수도 있었다. 나는 아버지에게 늦는다는 카톡을 보낸 후 맥도날드를 나와 광화문 방향으로 데려갔다. 비어선 빌딩과 시티은행을 지나자 건물과 건물 사이로 거인처럼 우뚝 선 해머링맨이 보였다. 빌딩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서 있는 해머링맨은 조나단 보로포스키가 만든 망치질하는 남자였다. 높이 22m에 무게가 50톤이나 나가는 거대한 남자. 세상에서 몸무게가 가장 많이 나가는 남자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망치를 들고 있었다. 낮에는 한시도 쉬지 않고 망치질을 했겠지만 지금은 밤이라 일을 하지 않고 멈춰 있었다. 해머링맨이 발이 얼마나 큰지 두 팔을 뻗어도 닿지 않았다. 이 남자는 35초에 한 번씩 망치질을 한대. 나는 해머링맨이 발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피곤하겠다. 운명이겠지.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할 운명. 이 남자는 뭘 만들려고 하루 종일 망치질을 하는 걸까? 우리가 쓸 물건을 만들겠지. 휴대폰도 만들고 노트북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저 망치는 토끼비 방망이네. 이 해머링맨은 프랑크푸르트에도 있어. 베를린에도 있고 바젤과 시애틀에도 있어. 그중 이 해머링맨이 가장 크대. 똑같은 해머링맨이 세계 곳곳에 있다니 신기하네. 나중에 정규직 되면
휴가 때마다 한 곳이 보러 가고 싶다. 그러려면 일단 쉬지 않고 알바를 해야겠지? 불이 꺼진 빌딩을 따라 조금 더 내려갔을 때 택시가 빵 소리를 내며 천천히 지나갔다. 손님을 찾아 거리를 돌아다니는 택시에 손을 저어 안 탄다는 신호를 보냈다. 그때 마리가 인도에 떨어진 하얀 면사포를 주워들었다. 오른쪽 빌딩 1층에 웨딩숍 유리창으로 드레스를 입은 마네킹이 보였다. 웨딩숍에 온 누군가가 흘리고 간 모양이었다. 마리는 먼지를 털고 면사포를 쓴 채 걸었다. 얼마 못 가 바람에 면사포가 날아가 차도에 떨어졌다. 달려오는 택시가 면사포를 밟고 지나갔다. 검게 바퀴 자국이 찍힌 면사포를 주워주자 마리는 다시 머리에 썼다. 동화면세점까지 걸어갔을 때 광화문 네거리 건너편으로 맥도날드가 보였다. 어둠 속에서 맥도날드는 홀로 불을 밝히고 있었다. 투명한 유리로 만들어진 배처럼 맥도날드 안이 훤히 보였다. 밤에 불을 밝힌 곳은 맥도날드밖에 없네. 나는 손으로 맥도날드를 가리켰다. 마치 어둠 속에 떠있는 배 같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배. 그럼 저 맥도날드 배 승선해볼까? 횡단보도에 녹색 불이 켜졌을 때 우리는 맥도날드를 향해 뛰어갔다. 맥도날드 앞에 서자 불빛이 인도까지 쏟아져 나왔다. 인도에 서서 나는 실내를 바라보았다. 군데군데 앉아있는 사람들은 꾸벅꾸벅 졸거나 휴대폰을 쥐고 무언가를 보고 있었다. 탁자에 엎어져 자는 사람도 있었고 신문을 펴서 보는 사람도 있었다. 혼자 구석자리에서 햄버거를 먹는 사람도 보였다. 마리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창가에 앉았다. 에드워드 호버의 그림 속에 들어온 것 같아. 나는 어둠에 덮인 강화문과 실내를 번갈아 보며 말했다. 늦은 밤 술집 안에 한 부부와 등을 보이고 앉은 남자와 가게 주인이 있는 그림이야. 밖은 어둡고 적막한데 술집 안은 환해. 불이 켜진 술집으로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밤에 불이 켜진 맥도날드를 볼 때마다 난 허퍼 그림이 떠올라. 마리는 휴대폰 검색창에 에드워드 호퍼를 치고 그의 그림을 찾아 내 앞에 내밀었다. 이 그림이야? 아니. 그럼 이 그림? 그것도 아니야. 그럼 이거지?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 맞아. 난 이 그림을 보니까 그림 속 두 사람이 우리 같은데. 환한 맥도날드 안에 앉아있는 우리. 마리는 그림 설명을 더 읽어내려가다 또 휴대폰을 들이밀었다. 이 그림 속에 앉아있는 이 남자가 호퍼래. 옆에는 그의 아내 조세핀이고. 난 우리 집 거실에 걸린 그림을 보면서도 그건 몰랐는데. 여기 누가 써놓았잖아. 재미있는 건 여기 이 남자도 호퍼래. 호퍼가 둘이라고? 잘 보니까 옷차림도 비슷해. 하나는 정면이고 하나는 등을 보이지만 옷 색깔이 똑같잖아. 나는 마리의 휴대폰을 바짝 끌어당겨 보았다. 체격이며 옷 색깔이 똑같음에도 두 남자가 호퍼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아버는 왜 자신을 두 사람으로 그려놓았을까? 고독해서 그랬겠지. 너무 고독해서. 우리는 맥도날드를 나와 다시 횡단보도를 건너 동화 면세점 앞에서 덕수궁 쪽으로 내려갔다.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고 문을 연 가게나 카페도 보이지 않았다. 코리아나 호텔을 지나자 덕수궁을 둘러싼 돌담이 보였다. 큰 건물이나 가게가 없어 돌담이 있는 쪽은 다른 곳에 비해 어두웠다. 가로등 불빛에 비친 플라타너스 그림자를 밟으며 돌담을 따라 걸어가는데 신발 바닥이 끈끈했다. 발을 들어보니 신발 밑창에 껌이 들어붙어 있었다. 신발을 질질 바닥에 끌어 껌을 떼어내고 조금 가자 덕수궁이 나왔다. 덕수궁 문은 잠겨 있었다. 마리와 문에 등을 기대고 서울광장을 바라보았다. 서울광장은 어둠에 덮여 있었다. 서너 개 불이 켜져 있는 더플라자 호텔을 바라보다 나는 몸을 돌려 태극 문양이 그려진 문을 손바닥으로 때렸다. 이리 오너라! 까르르 하고 마리가 웃었다. 누가 나오면 어쩌려고? 이 밤에 누가 나와? 나는 다시 손바닥으로 세게 문을 때렸다. 이리 오너라! 대체 지금 뭘 하고 있는 게냐? 설마 깊은 잠에 빠진 것이냐? 아무리 한밤중이라도 주인이 오지 않았는데 어찌 자고 있느냐? 주인이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더냐? 여전히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아 더욱 큰 소리로 이리 오너라 하고 말했다. 내가 이 궁의 주인이다. 밤새 일을 하고 이제 쉬러 왔는데 벌써 불을 끄고 자고 있으면 오이하느냐? 밤이 길다. 밤이 너무 길어 피곤하구나. 서대문과 광화문을 걸어 여기까지 왔는데 어서 들어가 내 방에서 다리를 쭉 뻗고 쉬고 싶구나. 그러니 당장 문을 열어라. 누구세요? 하고 문 안쪽으로 걸걸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숨소리를 죽이고 다리를 살짝 들어 뒤로 한 발 물러났다.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다시 한 발을 들어 물러났다가 더는 안 되겠다 싶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며 마리와 걸어왔던 곳으로 뛰어갔다. 다리가 후들거려 몇 번이나 발을 헛짚었다. 사람이 나올 줄은 예상 못했어. 돌담 끝에서 나는 숨을 헉헉거리며 말했다. 나도. 근데 누굴까? 덕수궁을 관리하는 사람이겠지. 어느새 밖으로 나왔는지 한 사내가 덕수궁 앞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그리 크지 않은 체구의 남자였다. 이리 오너라 하고 마리가 소리를 질렀다. 얼른 마리의 손을 잡아 끌고 돌담 등에 등을 붙였다. 돌담 아래는 가로등 불빛이 들어오지 않아 어두웠다. 덕수궁 관리인이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서야 동화면세점 방향으로 걸어갔다. 동화면세점 앞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주위를 둘러보았다. 불이 켜져 있는 곳은 조금 전 간 맥도날드밖에 없었다. 거리에는
간간히 지나가던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시간을 확인하니 아직 3시도 되지 않았다. 우리는 횡단보도를 건너 불이 켜진 맥도날드로 다시 들어갔다. 그 사이 사람들은 아까보다 더 많아져 있었다. 거리를 떠돌던 사람들이 죄다 맥도날드에 들어온 것 같았다. 통유리 창가에 앉은 여자는 햄버거를 먹으며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그 뒤에 남자는 콜라잔을 앞에 놓은 채 휴대폰으로 게임을 했다. 띄엄띄엄 혼자 앉은 사람들은 죄다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손가락만 움직이는 그들이 어쩐지 유령처럼 보였다. 우리는 가장 구석진 자리에 가서 앉았다. 그러나 몰려오는 졸음 때문에 얼마 있지 못하고 맥도날드로 나왔다. 종각 쪽으로 터덜터덜 걸어가는데 앞에서 다가오던 남자가 마리를 쳐다보았다. 이상한가? 머리를 끄적이며 마리가 물었다. 한밤중에 면사포를 쓰고 광화문을 돌아다니는 여자는 없을 테니까. 걸어가면서도 남자는 뒤를 돌아보았다. 마리가 내 등을 때렸다. 내 등을 보고 더 놀란 것 같은데? 등이 왜? 내 등에 쓰인 천국 상조. 내가 저승사자인 줄 알고 놀라 도망친 거야. 우리는 우체국 옆 스타벅스를 지나 커피빈까지 걸어갔다. 푸른 잎이 돋은 가로수 한쪽에 토사물이 둥그렇게 퍼져 있었다. 서너 군데 토한 흔적에 얼굴을 찡그리고는 횡단보도를 건너 교보문고 쪽으로 걸었다. 커다란 느티나무 앞까지 가자 교보문고 출입구 쪽 벤치에 앉은 소설가 염상석 동상이 보였다. 소설가는 깊은 밤에도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다. 마리의 손을 잡아 끌고 계단을 올라가 동상 옆에 앉았다. 누군가 버린 콜라캔이 발에 밟혔다. 발로 툭 찾아 콜라캔은 느티나무가 있는 쪽으로 굴러갔다. 이곳을 지날 때마다 이 벤치에 앉고 싶었는데 쪽팔려서 못했어. 염상섭 동상을 보며 마리가 말했다. 지금 마음껏 누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밤이니까 이런 이점도 있네. 그게 밤의 매력이지. 오늘 밤 소설가는 외롭지 않겠다. 우리가 있으니까. 이 소설가는 종로에서 태어났어. 원래 이 동영상도 종묘광장에 있었는데 공사를 하면서 삼성공원으로 옮겼다가 이곳까지 왔지. 난 이 소설가의 표본실이 청개구리가 좋았어. 나도 그랬는데. 나와 마리는 두 팔을 뻗어 소설가를 끌어안았다. 시간을 보니 새벽 3시 30분이었다. 또다시 밀려오는 졸음을 쫓으려고 도로를 달리는 택시를 바라보았다.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고 택시는 광화문 내거리를 질주해 서대문 쪽으로 올라갔다. 디오 오토바이 세대가 경음을 내며 지나갔다. 내 머리 위를 밟고 질주하는 것처럼 소리가 컸다. 오토바이 소음이 사라지자 사방이 조용해졌다. 이 시간이 가장 잠이 쏟아지는 시간이야. 새벽 1~2시까지는 참고 버티는데 3시가 넘어가면 힘들어. 저절로 눈이 감겨. 졸음을 쫓으려고 맥도날드를 나와 거리를 걸어도 마찬가지야. 졸음을 참고 걷다 가로수에 부딪힌 적도 있어.
마리가 하품을 하며 말했다. 밤이 깊었습니다. 소설가님, 이제 좀 주무세요. 쏟아지는 잠 때문에 나는 엉덩이를 털고 일어나 소설가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잠을 쫓으려면 계속 걸어 다니는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걷고 있으면 잠을 이길 수 있었다. 하지만 걸어가고 있는데도 졸음이 쏟아졌다. 눈을 감고 몇 발짝쯤 걷다 다리에 힘이 풀려 무릎이 꺾였다. 안 되겠다 싶어 광화문 예거리에서 녹색불이 켜졌을 때 마리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뛰어갔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 면사포가 펄럭였다. 경복궁 쪽에서 택시가 헤드라이트를 밝히며 달려오고 있었고 횡단보도에는 나와 마리밖에 없었다. 종이 쪼가리 하나가 바람을 타고 날아올랐다 떨어졌다. 우리는 도로 한가운데 멈춰서서 경복궁을 바라보았다.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원 동상이 우뚝 서 있었다. 신호등이 깜빡거리며 빨간불로 바뀌었다. 빵빵 소리를 내며 택시가 지나간 뒤 횡단보도를 뛰어 위쪽으로 올라갔다. 앞서간 마리가 빨리 오라는 손짓을 하고는 오른쪽 골목으로 들어갔다. 마리를 따라 세종문화회관 쪽으로 가는데 왼쪽 건물에서 노랫소리가 흘러나왔다. 고개를 들어보니 건물 3층에 불이 켜져 있었다. 카페 예린. 걸음을 멈추고 건물 벽에 기댄 채 노래를 들었다. 누가 이 깊은 밤에 노래를 부를까? 올라가 볼까? 마리는 내 대답도 듣지 않고 성큼성큼 계단을 올라갔다. 막 3층에 도착했을 때 노래가 멈추고 카페 출입문이 열리면서 단발머리를 한 여자가 나왔다. 영업 끝났는데요. 노래가 좋아서 올라왔어요. 마리 말에 여자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나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게 밖에까지 새어나갔군요. 근데 두 사람은 이 시간에 우린 이제 일이 끝났어요. 그럼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요. 피곤할 텐데. 아닙니다. 말씀만으로도 고맙습니다. 마리와 나는 서둘러 계단을 내려가 세문안 교회 쪽으로 뛰어갔다. 그곳에서 더 올라가자 서울의 발전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 박물관이 나왔다. 저 전차가 동인청역까지 가면 좋겠다. 그러면 종강역까지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탈 텐데. 마리가 역사 박물관 앞에 전시된 한 칸짜리 전차를 가리켰다. 전차 앞면에는 서대문이라고 쓰여 있었다.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 운행된 전차였다. 전차는 1930년경부터 1968년까지 38년 동안 운행되다 버스와 자동차 운행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마리와 전차 둘레를 한 바퀴 돌다 문을 슬쩍 밀었다. 비거덕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다. 반쯤 열린 문틈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뒤따라 마리도 들어왔다. 문을 닫자 밖에서 나는 소음은 들리지 않았다. 차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창밖에서 아이를 등에 업은 채 손을 흔드는 엄마를 향해 나도 손을 흔들었다. 그 옆에 여자애에게도 손을 흔들어주다 검은 양복을 입고 지나가는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남자는 환영이라도 본 듯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전차 앞으로 다가왔다. 나는 쉿 하고는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 창문에 얼굴을 대고 안을 들여다보던 남자는 우리를 조형물로 알았는지 이내 장례식장 쪽으로 올라갔다. 어릴 적 나는 누나와 이곳에 자주 놀러 왔었다. 당시 이곳에는 전차는 없고 플라타너스 17구루가 있었다. 바람이 불면 누나는 땅바닥에 등을 대고 플라타너스 아래 누웠다. 그러면 덩달아 나도 누나 옆에 누웠다. 사사삭 사사삭 내 얼굴만한 잎사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소리를 냈다. 그것은 마치 수많은 사람들이 손바닥을 서로 비비며 내는 소리 같았다. 잎사귀들 사이로 햇빛이 쏟아져 내리면 나는 눈을 감고 누나 손을 잡았다. 오랫동안 우리는 땅바닥에 누워 플라타너스 잎사귀가 바람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다. 그런데 며칠 후 갔을 때 플라타너스는 베어지고 없었다. 떨어진 잎사귀들과 잘린 가지만 여기저기 버려져 있었다. 플라타너스가 베어진 자리를 맴돌다 우리는 땅바닥에 누웠다. 나무가 없어 햇빛이 얼굴을 내리쬐었다. 나도 누나처럼 손등으로 햇빛을 가렸다. 누나는 더는 잎사귀들 소리가 나지 않는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장례식장으로 갔다. 벚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우리는 장례식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수를 세면서 시간을 보냈다. 사람들이 수를 세고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갔다. 지나가는 택시를 세기도 했고 트럭을 세기도 했다. 장례식장 앞에서 놀다 따분해지면 우리 집보다 위쪽에 있는 홍남파의 집으로 갔다. 홍남파의 집은 갈 때마다 대문이 닫혀있어 누나와 나는 담아리에서 놀았다. 상주가 보이지 않고 우는 사람들도 없어 적막했지만 그 적막함이 쏘았다. 이따금씩 누나는 기침을 하면서 가슴을 어루만졌고 식은땀을 흘리기도 했다. 그럴 때면 누나는 담에 기대에 앉아 돌을 하나씩 집어던졌다. 햇빛이 머리 위로 쏟아져 졸음이 몰려오는 오후였다. 내가 던진 돌이 건너편 지붕까지 날아가 굴러떨어졌다. 한참 돌을 던지고 있는데 누나가 재미없다면서 일어나다 쓰러졌다. 갑자기 왜 그러느냐고 했지만 누나는 일어나지 못했다. 겨우 일으켜 세웠을 때 누나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해 있었다. 어디 아프냐고 묻자 누나는 아니라면서 엄마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다. 누나는 다시 돌을 집어던지며 홍남파의 집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누나는 버려진 벽돌을 들고 오더니 그것을 밟고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갔다. 남의 집에 들어가면 어떡하냐고 소리치자 누나는 쉿 하고 입에 검지손가락을 댄 뒤 마당을 걸어가 현관문을 잡아당겼다. 현관문도 잠겨 있었다. 누나는 현관 옆 창문을 밀어 올린 뒤 그 틈으로 상체를 들이밀었다. 올린 창문이 내려와 누나의 등을 눌렀다. 오르간이 있어. 오르간 위에는 바이올린이 있고. 누나는 창문 틀에 배를 걸친 채 방 안의 풍경을 말해주었다. 소파도 있어. 자수시의 소파야. 꽃이 꽂힌 화병도 있고 벽 한 기퉁엔 보면대와 아포도 있어. 나는 주변에 사람이 있나 확인하고 담을 넘어가 누나의 등이 낀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오르간 위에 하얀 고양이가 정물처럼 앉아 있었다. 꿈쩍을 하지 않아 인형인가 했는데 고양이가 고개를 쭉 내밀어 하마터면 뒤로 넘어질 뻔했다. 다시 나는 까치발을 하고 창문 틈에 얼굴을 댔다. 고양이 옆으로 자수색 소파가 보였고 소파 옆으로 탁자가 있었는데 그 위에 모란이 꽂힌 화병이 있었다. 소파와 화병이 우리 집에 있는 것과 생김새가 달라 이색적이었다. 누나는 오르간을 치고 싶다며 창문을 위로 밀어 올렸다. 그러고는 내게 창문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잡고 있으라고 했다. 내가 마당에 버려진 긴 막대기를 가져다 창문을 고정시켰을 때 오르간 위에 있던 고양이가 뛰어내려와 야옹 하고 울었다. 누나는 손을 휘저어 고양이를 쫓고 다시 창문 안으로 상체를 들이밀었다. 그러나 창문 틀에 배가 걸린 누나는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고 밖으로 나오지도 못했다. 그때 누군가가 누나를 번쩍 들어올려 마당에 내려놓았다. 돌아보니 안경을 쓴 남자가 서 있었다. 남자는 우리가 장례식장 앞에서 노는 걸 자주 봤다며 집안을 구경시켜주겠다고 했다. 누나는 고개를 젓고 남자가 열고 들어온 대문으로 뛰어나갔다. 나는 남자에게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누나를 따라갔다. 그 후 한동안 그 집에 가지 않았다. 무슨 생각하고 있어? 전차에서 나왔을 때 마리가 물었다. 이 자리에 플라타너스가 있었는데 그 아래 놓으면 잎사귀들이 사사삭거리는 소리가 들렸어. 물이 얕게 고인 바닥 분수대에 내 그림자가 비쳤다. 바람이 수면을 흔들고 지나가면서 그림자는 점점 커졌다. 발로 수면을 걷어차자 그림자는 깨지고 마리의 청바지에 물이 튀었다. 마리는 두 손으로 분수대에 물을 퍼 내게 뿌렸다. 물세례를 받지 않으려고 장례식장 쪽으로 뛰어갔지만 얼마 못 가 마리에게 추월당했다. 강하게 부는 바람에 면사포가 공중으로 솟아올랐다. 저거 잡아! 하고 마리가 소리쳐 손을 뻗었지만 면사포는 도로 건너편으로 날아갔다. 빨간불이라 건너갈 수 없어 발을 동동 구르며 녹색불이 켜지길 기다렸다. 녹색불이 켜지자마자 뛰어갔으나 면사포는 건물 위로 날아가 버렸다. 건물 꼭대기를 바라보다 맥도날드 문을 열고 들어갔다. 맥도날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까 본 아르바이트생이 큰 소리로 말했다. 주문도 하지 않고 창가에 나란히 앉았다. 일 끝나고 시내를 돌아다니다 지치면 맥도날드에 들어갔소. 음식점도 문을 닫고 카페도 문을 닫아 갈 곳이 없었지. 밤새 불을 밝히고 있는 곳은 장례식장과 24시간 맥도날드밖에 없으니까. 그 사이 장례식장 앞에는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6명이 양쪽에서 관을 운구하고 나와 리무진 장기차 뒷문으로 밀어넣었다. 벚꽃잎이 하나둘 관 위에 떨어졌다. 장기차 뒷문이 닫히자 관을 운구한 남자들이 거수경례를 했다. 남자들은 장기차가 장례식장을 빠져나간 뒤에야 손을 내렸다. 주변에 있던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둘 장례버스에 올랐다. 장지가 지방일 경우에는 새벽 4, 5시에 장례차가 떠나고 유족을 태운 장례버스가 그 뒤를 따랐다. 장례버스가
사방으로 뻗은 벚나무 가지를 쓸고 지나가자 우수수 꽃잎이 떨어졌다. 나는 장리차를 향해 손을 흔들어 주었다. 장리차가 나갈 때마다 손을 흔드는 거야? 마리가 물었다. 주군이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비는 나만이 이 시기야. 빈소에서 영정사진을 보고 명복을 빌어주는 것처럼. 마리는 어깨에 맨 가방끈을 두 손으로 잡아당겼다. 언제나 무릎 담요를 놓고 다녀 가방이 볼록했다. 파란색 가방은 노란색 티나 청바지와도 잘 어울렸다. 나는 졸음을 쫓기 위해 검지와 가운데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다. 이제 1시간만 참으면 전철이 다닐 시간이지만 아까보다 더 졸음이 몰려왔다. 30분이 지났겠거니 하고 보면 겨우 5분이 지나 있을 뿐이었다. 밤에는 낮과 달리 시간이 천천히 갔다. 난 알바를 해서 모은 돈으로 올겨울 하와이에 갈 거야. 이제 100만 원만 더 모으면 돼. 마리는 어깨까지 닿은 머리카락을 끈으로 묶고 졸린다면서 테이블에 뺨을 갖다 댔다. 알바는 어떡하냐고 물으려다 더는 말을 하지 않았다. 아르바이트 인생은 누구보다 내가 잘 알기 때문이었다. 따뜻한 그곳에서 일주일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와이키키 해변을 보며 햇빛을 쬐고 싶어. 고달픈 알바 인생에서 벗어나서. 장례식장 건물에서 202호 상주가 나오더니 벚나무 아래로 가 담배를 피웠다. 연달아 도깨비를 피우고 상주는 벚나무 위를 올려다보았다. 죽은 아내를 떠올리는 것일까? 아니면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온 남자를 떠올리는 것일까? 상주는 바닥에 버린 꽁초를 구두 뒷굽으로 뭉개고는 나뭇가지에 핀 꽃을 훑어 허공에 뿌렸다. 그 남자들은 정말 죽은 여자의 애인일까? 나는 장례식장으로 들어가는 상주를 보며 물었다. 눈빛 못 봤어? 말없이 죽은 여자의 얼굴만 쳐다봤잖아. 죽은 여자의 얼굴을 만지려고도 했고, 게다가 조문 온 여자들이 말하는 걸 못 들었어? 들었어? 들었으면서도 못 믿어? 죽은 여자는 남편 몰래 바람 피운 거야. 똑같은 스타일의 남자들이라. 그게 죽은 여자의 취향이었겠지. 난 그 남자들을 보고 우리 아버지를 떠올렸어. 나는 테이블에 뺨을 대고 마리 뒤통수를 바라보았다. 마리는 내 쪽으로 얼굴을 돌리지 않고 이유를 물었다. 아버지는 엄마와 이혼했는데 아직도 만나거든. 우리 아버지는 그 남자들처럼 엄마가 죽으면 빈소에 와서 조용히 앉아있다가 갈 사람이야. 우리 엄마와 아버지는 이혼은 안 했지만 이혼한 사람처럼 살아. 한 집에 살면서 각방을 쓰거든. 각방을 쓰면서도 두 사람은 말도 하지 않고 같이 밥을 먹어.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날은 일요일이야. 일요일에는 아침 먹고 성당에 가야 하니까.
같이 미사 보고 신부님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눠 밖에서 두 사람은 다정하게 행동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 그래도 이혼은 안 했잖아. 이혼을 안 한 건 성당에 다니기 때문이야. 성당에서는 이혼을 못하게 하거든. 두 사람은 각 방을 쓰되 결코 헤어지지 않아. 어찌 보면 그것도 사랑 같아. 난 이혼했다고 해서 엄마를 싫어하진 않아. 엄마에게는 엄마의 인생이 있으니까. 내가 싫어하는 건 누나야. 죽은 누나. 대책 없이 죽어버렸으니까. 나는 너무 어렸는데. 그게 몇 살 때였어? 내가 11살 때. 벚꽃이 핀 날이었어.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아득해. 그놈이 벚꽃이 얼마나 하얗던지. 햇빛은 또 얼마나 따스하던지. 그 봄날에 누나가 죽은 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봄날에 떠났어. 할아버지도 그랬고 할머니도 그랬고. 그래서 난 봄날이면 죽음이 떠올라. 넌? 내 말에 마리는 대꾸를 하지 않았다. 잠이 든 것 같았다. 눈앞으로 마리의 가마가 보였다. 휘몰아치는 모양이 가마가 신기해 손을 뻗었다가 이내 걷어들이고 장례식장을 바라보았다. 실은 내가 누나를 죽였어. 목조르기 게임을 하다가. 마리 어깨가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내가 처음 하얀 뱀을 본 것은 누나가 죽은 날이었다. 그날도 나는 2살 많은 누나와 목조르기 게임을 했다. 엄마와 아버지를 기다리는 게 지루해지면 우리가 하는 놀이였다. 게임을 할 때면 언제나 내가 먼저 거실 바닥에 누웠다. 그날 거실 통유리 창문으로 마당 끝이 벚나무가 보였고 그 나무가지에는 하얀 꽃이 피어 있었다. 한 뼘쯤 열린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에 꽃냄새가 묻어났다. 바닥을 탁탁 치며 신호를 보내자 누나가 내 배 위로 올라와 앉았다. 누나는 내가 무서워할까봐 엉덩이를 살짝 들고 두 손으로 내 목을 감싸쥐었다. 그러나 아무런 힘이 가해지지 않아 간지러웠다. 목을 조르라고 하자 누나는 주춤주춤 손에 힘을 주었다. 누나가 두 손에 힘을 주자 기분이 좋아졌다. 조금만 더. 나는 다리를 최대한 벌리고 팔도 옆으로 쫙 뻗었다. 손가락 끝에 닿은 청소기를 밀어내고 발을 더 뻗었다. 서서히 정신이 몽롱해지고 가슴은 터질 듯 부풀어 올랐다.
눈을 지그시 감고 날개처럼 양팔을 아래 위로 휘젓자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같았다. 기분이 좋아 조금만 더 하라고 재촉했다. 괜찮겠어? 누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괜찮다니까. 어서 졸라. 확 졸으라니까. 누나가 내 목을 더 졸랐다. 머릿속이 몽롱해지면서 몸이 천장 위로 붕 떠오르는 것처럼 가벼워졌다. 또. 그때 누나가 목을 조르는 손을 풀었다. 터질 듯 부풀어 오른 가슴이 내려앉으면서 바람 빠진 풍선처럼 몸이 늘어졌다. 천장 위로 올라간 몸이 세차게 떨어지는 기분을 느끼며 눈을 떴다. 누나가 나를 내려다보며 괜찮냐고 물었다. 딱 좋았는데. 아쉬운 마음에 나는 목을 쓸어보았다. 다음에 할 땐 더 졸라줘. 기분이 아주 좋았다니까. 마치 하늘을 나는 것처럼. 나는 누나에게 옆으로 누우라고 했다. 난 하고 싶지 않아. 누나는 손등으로 이마에 맺힌 땀을 훔치며 뒤로 물러나 앉았다. 나는 누나를 끌어당겨 바닥에 밀어눕혔다. 누우라니까. 하지마. 싫어. 괜찮다니까. 누나도 한번 느껴봐. 언제나 누나는 좋으면서도 싫다고 말하는 버릇이 있었다. 내가 기분 좋지? 하고 물으면 아니, 안 좋아? 하고 반대로 말했다. 엄마가 옷을 사줄 때도 기분이 좋냐고 물으면 안 좋다고 했다. 목조르기 게임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할 거면서 누나는 하지 말라고 말했다. 한 번만 더 하자니까. 그럼 딱 한 번이야. 나는 배 위로 올라가 누나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두 다리로 옆구리를 조였다. 통유리창으로 들어온 햇빛이 누나의 얼굴에 비쳤다. 누나는 얼굴을 찌푸리며 눈을 감았다. 나는 두 손으로 누나의 목을 졸랐다. 얼굴에 미소가 번지면서 누나는 날아갈 것처럼 양쪽으로 팔을 펼쳤다. 누나의 입술이 살짝 벌어졌다. 벌어진 입술 안이 몽이 든 것처럼 보랏빛을 띄었다. 조금만 참아봐. 기분이 좋아질 거야. 아까 나도 그 기분을 느꼈거든. 누나가 조금만 더 졸랐으면 날아갔을 거라고. 나는 누나가 희열을 느끼도록 목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누나의 얼굴색이 변하면서 감은 눈꺼풀 속 눈알이 빙글빙글 돌아갔다. 그때가 가장 큰 희열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좋지? 내가 더 기분 좋게 해줄게. 골목길을 지나가는 차 소리가 들렸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도 들렸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렀고 누군가는 누나 이름을 불렀다. 아이들이 나와 누나를 부르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나는 대답을 하지 않고 목을 더 졸랐다. 아이들은 다시 골목길을 뛰어갔고 더 이상 나와 누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거실 안으로 들어온 햇볕에 정신을 차린 나는 목을 잡은 손을 뗐다. 누나의 목에는 손가락 모양의 자국이 벌겋게 생겨 있었다. 누나의 눈은 감겨 있었고 입은 더 벌어져 있었다. 흔들어 깨워도 눈을 뜨지 않아 뺨을 후려쳤다. 그래도 누나는 눈을 뜨지 않았다. 눈 떠! 누나! 눈 뜨라고!
그때 벚나무 위에서 하얀 뱀이 마당을 날아 거실로 들어왔다. 하얀 뱀은 내 주변을 빙글빙글 돌다 벌어진 누나의 입속으로 들어갔다. 뱀이 목구멍을 타고 들어가자 누나의 배가 볼록해졌다. 하얀 뱀은 몸속을 헤집고 다니다 누나의 영혼을 꺼내들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때 엄마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엄마가 끌고 온 진홍색 캐리어가 빙그르르 굴러가 식탁 다리에 탁 부딪혔다.